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10화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계 올빼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요즘에 낮과 밤이 바뀌셨죠? 저는 진짜 낮도 없고 밤도 없습니다. 한의원님이 고생을 하시죠. 네, 그렇죠. 유로를 뭐 보시려다가 잠도 설치고 뜬 눈에 오전에 또 코파 코파 중계를. 중계하시고. 네, 저는 중계를 안 하니까 유로까지는 보는데 아침에 코파까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서 뻗어요. 코파까지 봤다 코피 터지죠, 그렇죠? 아재. 아재는 전염이 안 되더라고요. 했어요. 전염됐습니다. 아재. 네. 전 코파에 코자도 얘기 안 네. 했어요. 전염이 되더라고요. 아재 개그가 코파. 외국 감독? 자, 레브 감독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진짜 요즘 축구 팬들 정말 너무 바쁩니다. 코파 보랴, 유로 보랴. 아니, 자꾸 미국에선 새벽에 축구를 하고, 유럽도 축구를 새벽에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새벽과 밤에 하는 거예요? 힘들죠. 네. 저는 그나마 남편입니다. 네, 원래 생활 패턴이 아침에 자기 때문에 네, 유로까지 보고 자는데 코파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정말 축구 경기도 많은 만큼 저희 원투펀치가 갈 길이 참 오늘 바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유로 아주 빠르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별리그가 치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 2위 팀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16강 진출 팀이 이제 3위까지도 6개 조 중에 4개 조에서 한 팀씩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몇 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좀 수비 지향적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과연 밀집 수비를 어떤 팀이 뚫어내느냐 그 승부입니다. A조는 근데 프랑스가 인저리 타임 혹은 네. 막판 가서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파에 선수 또 그리즈만 선수. 저는 프랑스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뭐 밀집 수비에 막혀서 고전하는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이 공격진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에 같은 플레이메이커도 있고 뭐 윙어도 있고 뭐 지루와 지략 같은 선수들도 있고 그리즈만이라든가 뭐 이번 경기는 좀 못하긴 했지만은 마샬 같이 좀 또 다기능을 가진 공격수들도 있고 프리킥을 찰 수 있는 또 파에 선수 혹은 뭐 그리즈만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밀집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어떻게든 골을 그래도 하나 이상 넣을 수 있는 능력은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진의 어떤 노령화 문제, 약간의 그 선수들이 빠져나감으로써의 불안 문제 그런 것만 좀 불거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역시 골 넣는 능력은 지금 프랑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이선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1차전 루마니아전은 4-3-3, 2차전 알바니아전은 더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포그바를 벤치로 내리고 4-2-3-1. 그 경기는 코만과 마샤를 다 좌우잉 포워드로. 네, 파에 선수를 프리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근데 문제는 이제 토너먼트 가서도 다양한 공격 조합이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겠지만 역시 최전방의 지루나 진약 선수 같은 선수들이 네. 더 결정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위스와 루마니아 이 두 팀이 이제 2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스위스가 남은 경기가 프랑스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팀 알바니아에게는 박수입니다. 지금 영상 편지 보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알바니아 선수들 승점 획득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는 더 잘했고 정말 치열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알바니아 팀이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 영상 편지까지 받았는데요. 이 기를 받아서 이 마지막 경기 루마니아전에서 정말 역사적인 첫 승을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B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물고 물리네요. 네, 이 조는 지금 물고 물리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러시아 불안해졌잖아요. 슬로바키아의 좀 효율적인 역습. 네. 그래서 함식 선수가 중심이 된 역습에 기대를 했는데 기복이 좀 있더군요. 네네. 1차전 웨일즈에겐 졌고 러시아전에선 이겼는데 마지막 경기가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 슬로바키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이 조는 뭐 잉글랜드가 객관적 전력에는 조금 앞섭니다만 역시 물고 물리는 그런 접전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목요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잉글랜드 웨일즈전을 저희가 못 본 맞아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홀슨 감독이
잉글랜드에 뭔가 좀 변화 카드를 웨일즈전에 들고 나왔을 것이냐 안 들고 나왔을 것이냐는 내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그렇죠. 이미 네.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조하트 골키퍼 카일 워커, 데니 로즈, 케이힐, 스몰링, 스털링, 렐라나, 케인, 루니, 다이어, 알리, 로이 호지슨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삐조 같은 경우에 또 잉글랜드 러시아 그 서포터즈 간의 그런 약간 충돌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는데 좀 참 계속해서 큰 대회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잉글랜드가 결국 우승을 한번 해야 좀 잠잠해질 거예요. 아이고, 웃으면 안 그렇다고 되는데 잠잠해질까요? 더 난리치려. 그래도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요. 약간의 뼈가 있는 그런 조언이었고요. 자, C조 볼까요? 확실히 독일이 잘하긴 잘하네요. 제일 안정적입니다. 네. 네,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조에서는 우크라이나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폴란드가 역시 그래도 레반도프스키의 밀리크까지 있기 때문에 결정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두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나머지 두 팀보다는 좀 앞서 있고 북아일랜드는 예상한 대로 네. 네, 크리스 브런트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완전한 수비 위주의 경기. 정말 그런 이제 철저한 수비 전략인데 너무 수비만 하는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북아일랜드는. 자, 지금 폴란드 얘기를 하시면서 레반도스키 선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살짝만 새길로 잠깐만 빠지자면 오늘 제가 기사를 봤는데 레반도스키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을 할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요. 네. 지금 시점이 메이저 대회 지금 2개가 열리고 네. 있잖아요. 기자들이 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쓸 이 게 시- 없다뇨. 메이저 대회가 이 2개나 있는데. 시기가 네, 불확실한 이적 기사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가 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게 프리미어 클럽이에요. 거기다 계속 뭐 하나만 있으면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하도 요즘 일이 많고 정신이 그렇죠. 없어가지고 기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하영 씨에게 일단 박수를 보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혹시 그거 뭐 리버풀이에요? 뭐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봤다는 아니, 게 슬쩍 봤어요. 왠지 리버풀 아니에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다. 맞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기사를 아니요, 못 봐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정신 어느 차려야지. 클럽이에요? 어느 클럽? 정신 차려. 잘 모르겠어요. 추측성 기사니까요. 근데, 오면은 뭐 잘할 것 리버풀이 같아요. 뭐 중국 자본이 혹시 들어온다는 뭐 그런 그게 설도 있는데 네. 어유 큰 돈을 지르려나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D조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D조 지금 상황 어떻죠? 네, D조는 이제 국내 팬들이 관심이 많았죠. 스페인과 체코가 한 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가전에서는 극과 극의 행보를 달렸던 두 팀인데 역시 스페인은 여전히 수비를 두텁게 세운 이런 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모라타도 첫 경기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못 줬거든요. 네, 아두리스 같은 선수가 또 어떻게 해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네. 물론 이기긴 했습니다만 체코 같은 경우가 역시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역습을 감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계성을 조금 노출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탄탄한 건 역시 크로아티아 같아요. 네, 크로아티아를 2조에서 저희가 저번에 예상할 때도 스페인과 1, 2위를 다툴 가능성이 높지만 여차하면 스페인은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역시 탄탄한 전력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뭐 여전한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스페인이 이제 지공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점유율을 여전히 많이 그렇죠. 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저는 모라타보다는 아두리스가 조금 그렇죠. 나을 것 같은데 이 평가전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종합적인 폼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모라타 선수가 큰 경기 사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라타 선수를 좀 먼저 썼던 것 같은데 델보스케 감독이 아마 그 부분에서는 약간 수정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라타 선수는 아무래도 좀 공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큰 경기에서 우당탕탕 파워를 앞세운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승산이 있는데 네. 여전히 상대가 수비를 내려섰을 때는 뒷공간 자체가 아주 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실바나 이니에스타 이런 선수들이 세밀한 패스를 넣어서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모라타 같은 유형보다는 한 의원님 말씀대로 아두리스나 놀리토 같은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득점을 하는 패턴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같이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조가 어디죠? A, B, C, D. 2조는 어떤가요? 네, 이조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네. 벨기에는 선수 스쿼드에 비해서 감독의 역량 이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딘가 좀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황금 세대가 그래도 마지막에 요번엔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재능은 있다. 네. 네. 근데 재능으로 축구하는 거는 또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를 저는 사실 요즘 코파 아메리카를 중계하고 있으니까 코파에도 보면은 이 정말 우리에게는 좀 덜 알려진 선수들이지만 그리고 혹은 뭐 멕시코 리그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리그 여기서 아직 뛰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꽤 괜찮은 선수들도 많이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연봉을 많이 받고 태어난 지역의 좀 덕택에 빅리그에 오기 더 쉬웠던 선수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잘해야 돼요, 진짜. 그럼요. 네. 벨기에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벨기에가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역시 이탈리아의 콩테 감독은 수비 조직력 특히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전술적인 운영에 있어서 네. 벨기에보다는 한 수 위였다. 첼시 감독 그러니까 콩테 감독 첼시. 왜 좋아하시는 거죠? 예? 콩테 감독을 유난히 좀 근데 좋아하시는 것 저는 같아요. 근데 사실 왜 아닙니다. 그럴까? 저는 저 첼시로 오게 되는 콘테 감독에 대해선 걱정이 많습니다. 네, 첼시에 와서도 3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윙백 2명 두고 첼시가 과연 그러한 시스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대해선 저는 아주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콩테 감독과 첼시는 봐야 된다. 궁합상.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첼시와의 궁합은 물음표지만 이탈리아 국가 대표의 감독으로서는 일단 느낌표인 근데 거죠? 아니 그런데 이탈리아도 네, 원래는 저번에 3월 평가전 끝났을 때 저희가 한번 세계 모든 평가전 한번 리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당시에도 이탈리아에서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 많았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선수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수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맞습니다. 완전히 좀 재미없는 라인업을 구성해서 전략적 승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말을 또 잘 듣는 이러한 선수들 위주의 자신의 팀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이 선수들보다 사실 좀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도 나는 그 선수 필요치 않아 내 팀이 더 좋아라는 그 위주의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1라운드에서는 어찌됐건 콘테 감독이 이번 유로 최고의 감독으로 지금 가기는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콘테 감독이 여태까지 그래도 이탈리아 내부에서 비판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거를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만약에 뭐 못하는 경기라든가 이제 실족하는 경기라든가 그런 게 또 한두 개 나오면 또 태세의 그러니까요. 전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탈리아 얘기를 할 때 콩테 감독이 전략적인 전술 운영을 상대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서 4강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드렸지만 4강 이후에 결국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상대가 지금 이탈리아의 스쿼드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역대 약한 스쿼드라고 합니다. 그 스쿼드의 의미는 제가 봐도 역대 이탈리아 대표팀 중에 메이저 대회에 나가는 스쿼드 중에 기술이 제일 떨어집니다. 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적 운영에 대해서 상대 감독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감독과 만나면 분명히 헤매게 마련입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경기가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아일랜드랑 이제 스웨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술이 없는 팀 구성으로도 꺾을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모치 감독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오히려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과연 두 감독의 이런 전략적인 대결이었던 이탈리아와 벨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파신을 통해서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랑 스웨덴도 있는데요. 이 두 팀이 얘기하세요. 첫 경기에서 맞대결했어요. 네. 첫 경기에서는 서로가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맞불났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탈리아나 벨기에를 상대로 할 때는 평상시 예선 때 강팀과 만났을 때 했던 전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습 위주의 전형. 네, 특히 셰인론 같은 선수를 조커로 또 기용한다든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조죠. F조의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포르투갈에 대해서 한 의원님과 저희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적으로는 안드레 고메즈나 주앙 마리오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매끄럽게 전개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 과정도 괜찮았습니다만 역시 이제 조금 이번 대회 기대를 했던 이유가 최전방 결정을 지어지는 마지막 과정에서도 호날두 선수에게 너무 의존했던 부분에서 요즘엔 난이나 콰레스마가 간간히 또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이 살아나야겠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전처럼 경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만 한 방에 당하거나 해서 무승부가 되거나 이런 네. 경기들이 나오면 그럼 포르투갈도 쉽지 않은 경기들이 한두 경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가 더 실망 아니에요? 네, 오스트리아 저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벨기에가 지금 쌍벽을 다투고 있어요. 네. 네. 물론 퇴장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헝가리전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특히 또 우려했던 훅수 선수는 알라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공격 가담을 많이 했고 훅수가 왼쪽 수비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어떤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는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알라바 선수의 롤을 좀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밸런스를 좀 갖춰놓고 그리고 공격에서 좀 앞서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이번 대회에 좀 적극적인으로 임하는 건 좋습니다만 다혈질적인 성향들이 좀 있어서 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사실 신하영 진행자 오기 전에도 저희가 몇 번 다루면서 사실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원투펀치에서 오스트리아 칭찬을 좀 더 많이 많이 했어요. 했죠. 앞으로 기대가 되는 팀이다. 그리고 저희가 근데 이 팀이 약간 덴마크 옛날 그 다이너마이트 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팀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상대를 폭파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냥 자기가 터져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이 첫 경기 모습은 약간 자체적으로 터져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뭐 한 번이라도 더 반복이 된다면 뭐 오스트리아 모습을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르죠.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을 이 헝가리전도 그런 전적인 내용상으로는 흐름을 탔습니다만 압도적인 운영을 할 때는 엄청난 강팀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 무너지면 또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현재까지의 그 유로 2016 조별리그 상황을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짚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알파신을 이용해서 이탈리아와 벨기에 경기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해드릴 첫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그렇습니다. 네, 경기입니다. 네, 저희 녹화가 지금 목요일인데요. 유로 2016 조별리그 1차전 혹은 2차전까지 뭐 치른 조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가장 또 빅매치라고 볼 수 있었던 벨기에와 이탈리아 간의 경기였는데 사실 벨기에는 빌모츠 감독이 전술적 운영 능력에 있어서 약간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전적으로 공수 간격이 좀 넓고 앞선에 있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의 뭐 우리 시쳇말로 뭐 선수빨에 좀 의존하지 않느냐. 네, 그런 이제 비판들도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요. 콘테 감독은 3백을 기반으로 한 운영입니다만 역시 유벤투스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3백이 단단하고 거기서 공수 간격이 촘촘한 상황에서 전술적인 운영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팀과 상대를 할 때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먼저 전반전에 실점을 내주거나 전반전에 운영에서 낙마를 할 경우에 네. 후반전에는 노련한 수비진들이 경기를 관리하고 그대로 승부를 지키는데 매우 유능한 수비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전 운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꼽은 영상은 전반전 운영만 놨습니다. 물론 후반에는 이제 벨기에 빌모츠 감독이 필라이니도 같이 루카쿠와 함께 전방 압박을 좀 같이 시도하는 형태로 바꿨고 또 75분 이후에는 오른쪽 수비수인 시망 선수 대신에 카라스코를 배치를 시키면서 약간 변칙적인 비대칭 3백을 감행하면서 공격적으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만 이미 전체적인 노련한 유벤투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전 운영 형태에 대한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영상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두 팀의 전체적인 전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택했습니다. 그림 좋아요. 네. 이탈리아는 3백. 네.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잘리. 그리고 오른쪽 윙백인 칸드레바와 다르미안. 수비 전환 시에는 5백이 형성이 되고요. 네. 5-3-2 형태입니다만 공격 전환 시에 5-2-3처럼. 자케리니 선수가 좀 공격 가담을 하면서 5-2-3처럼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투톱이 배치가 된 공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고요. 종간격, 횡간격에 대한 훈련, 공의 흐름에 따라서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벨기에는요, 4백, 최전방 루카쿠인데,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펠라이니의
윙포드인 아자르와 케빈 데브라이너인데요. 공수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횡적으로도 상당히 넓은 그러한 이제 빌모츠 감독의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백으로부터 빌드업이 시작이 됩니다. 피를로가 했을 땐 피를로에게 줘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데로시에게 주지 않고 웬만하면은 유벤투스의 이 3백을 통해서 이제 빌드업이 전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림을 택한 이유는 보통 유벤투스랑 클럽 대항전에서 상대했던 팀들도 그렇고요. 3백을 상대하는 팀들이 상대팀이 이제 원톱을 구사할 때는요. 4-2-3-1이든 4-3-3이든 최전방에 있는 원톱 루카쿠 선수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가 본래는 투톱처럼 가서 수비할 때는 이제 3명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방의 빌드업을 좀 지연하거나 방해를 놓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빌모츠 감독의 선택은 루카쿠만 놔뒀고요. 네. 그리고 펠라이니에게 데로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마크하는 이제 전반전 운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윙포드들도 압박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스토퍼인 키엘리니를 잡는 것도 아니고 여기 그림에 안 보입니다만 네. 왼쪽 윙백인 다르미안을 잡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의 압박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약간 수비할 때는 거의 죽어있는 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됐고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쉽게 스토퍼들이 공간을 잡고 들어오면서 쉽게 패스할 수 있는 루트가 형성이 됩니다. 키엘리니가 지금 자키린에게 주고 다르미안 빠르게 간결하게 나가는 또 이탈리아의 공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엘리니가 끌고 오죠. 네. 자, 데브라이너 선수는 어정쩡한 이제 압박을 위치를 잡고 있다가 두 선수를 다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탈리아는 수비할 때 5백 그리고 3명의 미드필더 항상 8명의 숫자가 수비로 내려와서는 형성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벨기에는 이날 오른쪽 수비수로 나온 시만과 왼쪽에 있는 베르통원 두 명의 측면 수비가 케빈 데브라이너나 아자르 같은 윙포드를 좀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오버랩이 필요했는데 기껏 해봐야 한 요 정도 라인에서 올라와서 전개를 해주고 나가버리는 소극적인 운영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8명의 숫자가 확보된 이탈리아의 수비를 상대로 항상 벨기에는 데브라이너, 루카쿠, 아자르, 펠라이니 또 한 명, 뭐 비첼이 됐던 네, 나인굴란이 됐던 한 5면 정도만 공격을 하는 8대5 싸움이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불리한 지공 싸움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비를 할 때 자, 횡으로 또 압박을 하죠.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이탈리아의 네. 수비 장면이에요. 뭐 경기 전체로도 이탈리아가 잘했지만 굳이 한 장면을 꼽자면 이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장 의원님이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4명의 선수들이 사실상 사각형의 대형을 그렇죠. 이루고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으로 벨기에가 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수비적인 트랩입니다. 수비적인 함정을 파놓고 벨기에가 그쪽으로 패스를 진입시키는 순간 끊어서 이제 이탈리아가 다시 공격을 전개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흐름에 따라서 8명의 최소한의 숫자가 확보돼서 횡 쪽으로도 전체 몸통 움직임이 아주 원활하게 된 반면에 벨기에는 적은 숫자로 올가미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계속 끊기는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은 뭐 단순하게 전개가 됩니다. 지금도 이제 보누치, 네, 빌드업이 편하죠. 여기도 지금 공간이 뻥 나와 있어요. 바르잘리 쉽게 칸드레베에게 주고 공격 전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스위칭이 됐습니다만 케빈 데브라이나 루카쿠 선수가 여기 압박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공간이 그냥 뻥 생기니까 쉽게 빌드업 원터치로 간결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반칙 선언이 되지 않고 자, 에데르 선수로부터 칸드레바까지 아주 측면을 아주 쉽게 연 상황이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 간격이 넓으니까 데브라이너를 비롯해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도 좀 느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탈리아는 간결하게 나가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벌써 4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크로스 타이밍에 4대4 게임이 돼버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도 이탈리아는 계속 벨기에의 전술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수가 분리된 축구를 벨기에가 하다 보니까 네. 공격할 때도 수적 우위가 안 되고 네. 수비할 때도 또 수적 우위가 잘 안 돼요. 네. 지금도 보시면 오른쪽 스토퍼인 바르잘리에게 가는 패스인데 뭐 여기 공간이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자르 선수가 칸드레바를 마크를 해야 될지 이 마크를 해야 될지 전혀 빌드업의 시작을 제어를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보누치가 지금 잡아요. 바로 쉽게 직선 패스에 펠레가 원터치로 내주고 왼쪽으로 크게 돌립니다. 네, 다르미안. 아주
쉽게 패스를 할 수 있게 시야를 준 반면에 벨기에 수비는 이제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리아도 공격 숫자를 좀 지금처럼 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이제 역습 찬스가 이렇게 한번 좋은 찬스가 왔는데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앞쪽에 루카쿠 선수의 움직임인데요. 자, 미스가 나왔죠. 좋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주는 패스를 생각했고 루카쿠는 전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루카쿠 선수와 이제 조금 정확도도 떨어졌고 또 루카쿠 선수는 이렇게 돌아뛰는 루트도 지금 타이밍에선 네. 좋았거든요. 네, 여러모로 호흡이 좀 맞지 않았던 그런 역습 상황에서 결국 득점 루트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부품까지 끌고 와서 빌드업에 가세를 하는데 보누치 선수입니다. 네, 저 쉽게 또 지금 패스 루트를 주죠. 크게 나갑니다. 네, 크게 나갑니다. 중앙에 있는 벨기에의 나인골란 비첼. 나인골란 진짜 뭐 헌신적으로 중앙 싸움도 해줄 수 있는 비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미드필더를 두고 쓸모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빌드업 자체가 크게 단순하게 나가니까 중앙에서 그냥 공만 바라보고 수비도 늦고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공격이 전개가 됩니다. 다르미안의 왼쪽 윙백부터 자케리니의 움직임까지 네, 또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도 역시 보누치 선수죠. 긴 패스 나갑니다. 자케리니의 움직임 속의 득점입니다. 네. 골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새로운 피를로는 보누치예요. 그렇죠. 네. 보누치, 바르잘리도 이날은 또 정확한 중거리 패스들을 많이 선보였고 키엘리니와 바르잘리가 공간을 잡고 들어오는 어떤 움직임, 패스, 땅볼 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시망 선수가 지금 오른쪽 수비수인데요. 공격 지원 여기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공간이 있는데 오버랩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라면 토비 알더베르트가 끌고 올라왔을 때 오버랩을 들어가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을 횡쪽으로도 벌리고 측면에서의 공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측면 수비수의 적극적인 오버랩이 없다 보니까 패스가 한정적입니다. 중앙으로 그냥 붙여주는 패스밖에 되지 않죠. 요거는 높은 확률의 루트를 포기하고 확률 낮은 쪽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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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게 벨기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딱 전반전만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운영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완전히 콘테 감독에게 말렸다기보다는 빌모츠 감독의 벨기에의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후반전에 한 골 차를 극복 못하고 노련한 수비진의 관리하에 결국 지는. 네. 근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금 세대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실망스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자신들이 준비했던 부분을 잘 행하면서 2대0 승리를 거뒀던 이탈리아와 벨기에 경기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210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도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